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2026 시즌도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서울과 고베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AFC 챔피언스 리그 일정을 치러 가면서 이제 시즌이 진행이 될 텐데, 어찌됐든 ACL 시작됐으니까 ACL 경기를 통해 가지고 이번 K리그 팀들이 어떨지 한번 프리뷰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제 서울 고베전을 시작으로 조금 이제 리뷰를 해볼까 싶어요. 근데 일단 뭐 좋은 좋은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 서울 팬들께서 굉장히 실망하실 만한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그 서울 팬 친구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친구한테 이제 연락하면서 봤는데 굉장히 속이 터져 하더라고요. 이제 작년하고 달라진 게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그 얘기를 조금 하면서 리뷰를 해볼까 싶습니다. 근데 그 친구 말을 들어보면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서도 또 동시에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확실히 저는 그래도 이제 김기동 감독님의 개인의 어떤 팬이기도 하고 또 FC 서울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지만 또 동시에 이제 저는 관찰자에 가까운 사람이고 실제로 이제 승패와 결과에 울고 웃는 팬들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은 조금 판단이 좀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 친구는 이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형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번 내용을 한번 뜯어보면서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 관찰자로서 본 사람이니까 내용을 뜯어보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고 좋아진 점도 저는 좀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동시에 바꿔야 될 점도 있었다고 생각해서 그 얘기들을 한번 조금 관찰자 입장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뭐 두 골 차로 크게 그러니까 경기 내용에서 더 기분이 나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서울 팬들께서는 두 골도 기분 나빠. 근데 경기 내용이 특히나 전반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후반전이 너무 밀렸다. 그리고 찬스가 거의 없었다는 점 때문에 상당히 화가 나셨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저는 무슨 얘기부터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일단 이번 경기에서 조금 서울이 그래도 시도했던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좀 이제 그 안 좋았던 점들을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경기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좀 서울이 조금 더 그 공간을 쓰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전진하는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하면 특히나 전반 초반에 좀 괜찮았고 전반전 말미에 좀 그나마 괜찮았죠. 전반전 중반은 좀 밀리는 흐름이었고. 근데 그 전반 초반하고 후반에 나왔던 흐름들이 뭐냐면 이제 송민규 선수가 이제 워낙 볼키핑이 좋고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니까 이 송민규 선수 쪽에다가 적극적으로 볼을 투입하고 여기서 이제 뭔가 파생되는 것들. 그다음에 여기 옆에 또 이제 안데르손이라고 하는 개인 능력 좋은 선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합을 맞추는 왼쪽 측면을 넓게 쓰는 방식으로 뭔가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풀려 나갔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송민규 선수가 워낙 공을 잘 끌어줄 수 있는 선수니까 여기서 뭐 김진수 선수가 돌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번 경기에선 주로 송민규 선수가 깊이 공을 끌고 전진하거나 침투에 들어가면서 본인이 이제 뭐 뒤에서 넘어오는 것들을 앞으로 툭 치고 뛴다든지 예. 특히 뭔지 아시죠? 그 송민기 선수가 첫 터치로 앞쪽에다 공격적으로 쳐놓고 어깨 놓고 들어가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유형의 그래서 이쪽으로 전진시켜 놓고 전진하게 되면 송민기 선수가 전진하게 되면 고베의 수비진은 다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를 이제 커버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이쪽만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닌 게 그러면 이제 여기가 다 온사이드가 돼버리니까 공격수들한테 슝슝 뚫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라인이 전반적으로 낮아져야 돼요. 송민기 선수가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요렇게 들어가면 이제 이 뒤쪽에서 뭐 김진수 선수가 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 전반전에 나왔던 것들 중에는 그러니까 안데르선 쪽으로 나가고 김진수 선수가 언더랩 나가면서 이쪽으로 침투해 들어가면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요런 형태도 썼거든요. 그래서 그 깊이 써서 상대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이 2선이나 3선에서 침투한 선수를 이용하겠다. 라는 장면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물론 뒤에 받쳐주기도 하고요. 크로스가 이렇게 바로 올라가기도 하고 김진수 쪽에서 요런 전술을 많이 썼고 이 반대쪽에서는 조금 다른 유형으로 공격을 펼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어떤 그 김기동 감독님이 약간 의도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때로는 저거는 지금 갈 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드는 장면들도 있긴 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오른쪽에는 송민규 선수랑 다르게 약간 미드필더 성향이 있는 정승원 선수가 나왔잖아요. 근데 정승원 선수 쪽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정승원이 돌파를 시도하거나 뭔가 이런 유형의 선수는 물클로스는 잘 어울리지만 그런 유형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나왔던 장면은 뭐 정승원 쪽으로 볼이 투입되고 나면 꼭 누가 움직이냐? 손정범이 움직입니다. 여기서 이 뒤를 파줘요. 그래서 일로 움직여주면 이렇게 공을 투입할 수도 있고 이쪽 길 막으려고 이렇게 하면 가운데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흔히 말하는 메잘라라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움직이는 자리에서 요쪽 이 하프스페이스 채널이라고 하는 이쪽 채널에서 이 바깥으로 움직이면서 이 정승원 선수랑 제가 보기에는 위치를 좀 바꾸고자 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투입시키고 따라나가면 이 선수랑 이제 이 선수랑 이쪽 측면 쪽에 같이 모이게 되니까 이때 뭐 정승원이 들어간다든지 벌어진 사이로 이렇게 돼서 후이지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유형의 공격을 펼치려고 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예 뭔가 다른 시도를 안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개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정승원 선수가 이쪽 바깥쪽에 있다가 이제 손정범이 일로 나가는 유형으로 하니까 축구를 여기서 이제 그냥 잡고 있다가 투입이 잘 안 됐을 때는 정승원 선수가 이 뒤를 파고드는 거죠. 본인이 측면 쪽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견제하기 위해서 일로 나와 있을 텐데 그때는 이제 정승원 선수가 이쪽 빠져주다가 경로를 이렇게 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뒤쪽에다가 본인이 노리는 이런 형태들을 쓰면서 이 뒷공간들을 좀 노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후이즈는 뒤를 파니까 뒤에서 파고 그렇게 돼서 파고 들어가면 또 수비가 딸려 내려가니까 열리는 요 공간을 좀 써보겠다. 이게 전반전 초반 뭐 이때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손정범 선수의 헤딩슛 중에 하나, 헤딩슛도 그런 장면이었죠. 그래서 이쪽 측면에 깊이 들어가 소민기가 들어가면서 땡겨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후이즈가 막 앞쪽으로 움직이면서 본인이 미끼 노릇을 막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후이즈는 자기가 득점을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움직이겠지만 고베 수비진이 보기에는 미끼죠. 왜냐면 이 녀석이 자꾸 짜증나게 움직이니까 이쪽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뛰어들어가는 역할을 맡았던 손정범. 그러니까 주로 바베치는 뒤를 지키고 손정범 선수가 많이 뛰는 노릇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뒤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헤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공 없는 선수들이 자꾸 수비 뒷공간을 파고 앞으로 움직이면서 수비진을 밀어놓고 뒤로 밀면서 허리하고의 거리를 벌려놓고 그 공간을 좀 써보는 이런 형태를 썼습니다. 네, 요거는 괜찮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마무리가 확실히 안 됐다는 거였죠. 네, 거기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시즌 첫 경기라는 점을 조금 그래도 고려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간에 살짝씩 발이 안 맞는 장면들이 있다 보니까 득점이 안 나온 부분에서 서울한테 좀 아쉬운 장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전에는 그래도 득점 찬스들이 없진 않았던 것 같고 근데 후반전에도 막판에 조금 나왔죠. 예,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장면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을 잘 갈무리해서 그 빈도를 많이 만들어내겠죠.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빈도들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조금 관망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 그 오늘 고베가 제가 보기에는 서울을 뭐 압도할 만큼까지는 아니었어도 서울보다는 그래도 좋은 경기력을 펼쳤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선수단 구성을 보더라도 뭐 이제 무토 요시노리라든지 그 외국인 선수들도 여럿이고 그 다음에 저기 사카이 고토쿠나 이런 그 유럽에서도 괜찮은 선수들이랑 이데구치 요스케나 이런 선수들 일본 대표팀 경력들이 다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이 많단 말이죠. 고베가 또 이제 자금력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팀을 서울이 막 압도하는 경기를 하긴 쉽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서울이 한결 쉽게 그래도 그 전력상으로 조금 밑에 있는 팀들 상대하는 거를 좀 더 보고 싶습니다. 저는 김기동 감독님이 이번 경기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게 느껴져서 그래도 기회를 한번 더 줘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관찰자로서. 네, 그런 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은 점부터 말씀드리고 가겠다고 했으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뒤에서 제가 이제 잘 안 됐던 점들하고 말씀드릴 얘기기는 한데 그 고베가 전방 압박을 상당히 강하게 걸면서 전반전 중반에 흐름을 잃게 된 이유가 이제 전방 압박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뭐 같이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냥 안 좋았던 점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서울의 이제 수비 전술을 보면 미들블록에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미들블록, 하이블, 뭐 로우블록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딱 한 이 정도. 그래서 그 수비 라인 시작되는 곳이 이 센터 서클 쪽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요 사이를 지금 4-4-2로 촘촘하게 쌓아놓고 버티는 형태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김기동 감독님이. 근데 요거는 그 저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디에고 시메오네가 좋아하는 이제 4-4-2 전술하고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그 수비 전술을 이렇게 쌓고 나왔는데 그 전방 압박이 자꾸 강해지다 보니까 요 얘기는 좀 넘어가야 되겠는데 같이 드려도 되려나? 네. 일단 뭐였냐면 고베도 전반 초반에는 본인들이 좀 이 공간을 찾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단순한 방식으로 좀 공격을 펼쳤어요. 그래서 그냥 이 앞에다가 때려놓고 여기서 머리통 맞춘 다음에 떨어지는 거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이 선수들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이 선수 근처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반응해서 그 공을 탈취해서 다시 공격을 펼치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떨어져서 여기 이 선수가 공을 잡았다. 예를 들면 바베치가 잡았다. 손정범이 잡았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이렇게 양쪽에서 접근해 오면서 이 선수가 줄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만들어서 여기서 뺏은 다음에 쇼 카운터를 딱 쳐서 들어가는 형태.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8번한테 떨어지는 거를 잘랐다. 그럼 그 순간에 이 7번이 갑자기 침투하고 11번이 동시다발적으로 침투하면서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 선수들이 큰일 났네 하고 반응하고 있으면 이 선수를 놓치게 되는. 네. 그래서 이 7번한테 4번 바짝 붙고 나면 침투해주고 이렇게 받아버리는. 뭐 요런 예를 들면 요런 형태예요. 그래서 쇼카운터 치는 형태들을 이제 그 고베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런 방식으로 서울을 압박하고 뒤로 밀어낸 거예요. 사실 여기서 쇼카운터를 여러 번 당하게 되면 수비 라인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의 엉덩이가 빠지고 나는데 이렇게 됐을 때 고베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시도하면서 서울을 곤란에 빠뜨렸던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수비진들이 그 숫자를 되게 앞쪽에다가 많이 둬가지고 거의 1대1로 부는 형태를 많이 썼어요. 이거 그 오늘 해설하신 장용 코치님이 말씀해 주시던데 이쪽을 둘이 있더라도 우리 둘이 상대할 수 있어 라는 느낌으로 앞에까지 그냥 다 적극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베치가 받으러 내려가면 사실 우리나라 팀들 중에는 이 뒷방이라 그러죠. 뒤를 맞을 게 두려워서 바베치가 이런 깊은 위치까지 내려가면 안 따라가요. 그래 너 거기서 돌려라 하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시간 벌고 라인을 뒤에 다시 잡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이제 오늘 서울이 수비한 방식이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압박을 가요. 이걸 따라갑니다. 그 고베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뭐 아주 제가 섬세하게 설명까지 못 드리겠지만 어떤 때는 이 선수가 따라갈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공격수 이번에 그 고케 선수였나요? 전반전에 하나 날려먹은 그 선수가 여기를 바베치를 물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무토 요시노리가 이쪽에서 붙는다든지 오른쪽 측면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압박을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그 서울에 잘 된 거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뭐였냐면 이렇게 전방 압박이 강해지고 나면 서울이 전반에는 대처를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측면을 넓게 써가지고 공 돌리다가 측면에 있는 선수한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측면을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압박 강도가 너무 세지는 거죠. 네, 여기서도 이렇게 우리가 풀려고 하는데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전반 중반부터 흐름을 뺏기고 나니까 후반전에는 요걸 좀 바꿔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후반전 초반에는 주로 역습을 노렸던 것 같고 후반전 중반부터 그 다음에 특히나 실점한 이후부터는 이걸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인버티드 풀백 그때부터 좀 썼어요. 사실 이렇게 여기 넓게 쓰고 이렇게 하고 미드필더 올라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전방 압박에 대처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이제는 약간 보편적이 된 예전에는 굉장히 신문물이었는데 요즘은 좀 보편적이 된 그 3위나 뭐 2, 3 같은 그래서 전방 압박을 당할 때 선수 간의 간격을 좁힘으로 해서 여기서 짧게 풀어나올 수 있는 선택지를 늘려주는 형태죠. 그래서 아까는 여기서 이렇게 섰을 때 이 선수가 공을 잡으면 사실 줄 때가 여기 있는 미드필더, 여기 있는 미드필더, 여기 있는 선수, 여기 있는 선수 하고 이게 다 좀 단선적이죠. 이게 퍼져나가는 게 관계성을 형성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바꿔줌으로 해서 아까보다는 패스 길이가 훨씬 짧아지죠. 여기서 여기 딱 공 잡았을 때 이 패스 길이가 짧아지고 이 선수도 여기 줄 수 있고 또 이쪽으로도 줄 수 있고 이쪽으로 줄 수도 있게. 근데 아까 이쪽에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주는 거야 뭐 이 센터백은 뭐 선택지가 정해져 있겠지만 여기 있는 선수가 받았을 때 측면 주거나 반대로 돌려주거나밖에 없는데 이제 아까랑 다르게 일로 들어오면 선택지가 이제 사방으로 생기는 거죠. 이런 인버티드 풀백을 통해 가지고 전방 압박을 조금 해소해 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점은 그래도 그 전술 변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좀 많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의 친구가 아니 밀리고 있고 지고 있는데 변화를 하나도 안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장면은 변화를 좀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요런 것들이 이제 단순하게 대처 수준이라든지 안 될 때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서울이 좀 능숙하게 이런 때는 이렇게 빨리빨리 변환하고 빨리빨리 이제 선수들도 이럴 때는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좀 반응을 해줘야지 서울이 이번 시즌에도 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변화들은 보였지만 이게 능숙해 보이진 않았고 상당히 발이 안 맞아 보였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서울이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거는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공격적으로 수비 뒤를 파고들고 송민규를 활용해가지고 그 주변에서 만들어가는 방식. 그거가 좀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손종범과 정승원 쪽에서 한 명이 대각선 쪽으로 앞으로 침투해주면서 계속 수비를 끌고 지나가고. 손정범 선수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생기는 공간들을 다른 선수들이 이용하려고 했던 거 그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팬들이 답답해 하시는 거는 뭐 상당히 이해가 간다. 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안 됐던 점 하고 특히나 아쉬운 점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제 리뷰 뭐 중간중간 건너뛰시는 분은 없겠죠. 그럴 만한 거는 아니니까요. 제가 제 걸 안 보시려면 안 보시겠지 막 이렇게 넘어가시진 않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전방 압박 메커니즘을 좀 설명드렸잖아요. 방금 고베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 오는지 이게 최근에도 굉장히 핫한 전술이고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유행하다 못해 많이 이제 쓰고 있는 전술인데 전방 압박이라는 게 여기서 이 선수한테 투입됐을 때 센터백한테 투입됐을 때 살살살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인을 애초에 높게 잡고 여기서 이 선수 공 잡았을 때 10번이 여기 붙어 있으면 주기가 좀 어렵죠. 주는 순간 여기서 뺏기면 그대로 그냥 골대로 가니까 이거를 측면으로 유도를 시켜놓고 측면 유도해 놓지만 볼이 한 이쯤 나와서 투입되는 순간 전방 압박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미드필더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뒤는 그냥 수비한테 맡겨버리고 이 선수들이 여기 이렇게 해서 압박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상 풀어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이거를 따지고 보면 뭐 약속된 움직임으로 풀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투입한 다음에 리턴을 받아요. 그러면 이 선수가 이제 접근해 올 텐데 이거를 원터치나 투터치에 이쪽에 투입시키고 그때 이 선수가 일로 돌아 움직인다. 예를 들면 그럼 이 선수한테는 아마 공이 여기서 주고받는 동안 시선이 일로 쏠려 있을 테니까 얘한테는 놓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볼이 이쯤 나갔을 때 이 선수가 딱 스타트 끊으면서 여기 딱 투입되고 올라가면서 돌려쳐주면 여기 딱 빠지는 그리고 여기 잡으러 제어하러 나오면 이 선수가 이제 빠지고 이렇게 투입되는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게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발이 잘 맞아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실수가 나오더라도 위험해질 수 있죠. 리턴 패스가 잘못 나가면 이 선수 잘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풀어나오려고 그러면 상당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선수들 간에 신뢰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근데 이제 여기서 고베가 이제 한쪽으로 몰아 들어가는 거죠. 자,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건데 여기서 뒤쪽에 위험 부담을 가지고 누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꾸 서울이 전반 중반부터 나오지 못하면서 주도권을 뺏기게 된 거. 요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경기를 어렵게 풀게 된 요인이 된 것 같아요. 서울이 고베의 전방 압박의 대처가 쉽지 않았다.
근데 그럼 이게 왜 안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물론 이거는 감독의 역량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님이 조금 더 세밀한 빌드업 전술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런 거 아까 제가 여기 뭐 방금 말씀드린 주고받고 일로 나가서 측면 나가는 거 뭐 이런 거 원터치나 투터치로 빨리빨리 푸는 거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당연히 필요한 거긴 한데 제 생각에는 조금 선수들의 선택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일본 선수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딱 좋다고 생각하는 게 판단력이 빨라요. 그러니까 약간 기계적으로 머리를 잘 써. 요런 땐 요렇게 하는 거가 무슨 어떤 머리통을 굴려서 계산한다기보다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냥 순간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주면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가끔 그 이제 축구 이제 조기 축구 하다가도 그럴 때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제 바둑에서 쓰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모양이 불안하다. 그러니까 뭐 형세가 맛이 안 좋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맛이 안 좋다. 바둑에서 그런 말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냥 지금 서 있는 형태가 기분 나쁘다. 라는 느낌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고베 선수들이 판단할 때 이거를 막 정확하게 근거에 내려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뭔가 반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되게 즉흥적이면서도 빠른 판단을 내리는데 그게 잘 맞아 들어가요. 예.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게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선수들이 돌리다가 특히나 전반에 좀 여유가 있었잖아요. 전반에 뭐 예를 들어서 이한도 선수한테 들어갔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빨리 풀려나오려고 그러면 정승호 선수가 예를 들면 여기서 나 지금 줘!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패스가 딱 들어가면 이 선수가 돌아설 수도 있고 혹은 이쪽 투입한 다음에 여기 최준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한도 선수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이한도 선수가 엄청 못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위치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4번이라고 말씀드릴게요. 4번이 여기서 판단을 할 때 공이 이렇게 왔을 때 이거 전진 패스 넣어야겠다 해서 이 선수가 비었을 때 빨리 투입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투입되고 일로 나갈 수도 있고 뭐 여기 주고 나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선수가 한번 버벅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줘야 되는데 못 주면 벌어지는 일이 11명이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자기가 놓쳤던 선수를 따라옵니다. 고베는 원래 따라오는 수비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선수는 접근해와요. 한 번 잡아놓는 순간에. 그리고 이 선수도 더 좁히고 다 따라 붙겠죠. 이 선수가 한 번 더듬으니까. 그러다 보면 줄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럼 이 선수도 준비하고 있겠죠. 근데 아니면 이거를 한 번 더 친다 그러면 부딪히겠죠. 전방 압박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듬는 순간 좋은 선택지가 사라져버리게 되고 나면 이 선수가 엄청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 패스를 선택하는데 이 패스가 선택이 틀렸다 라고까지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경기 중에서는. 근데 사실 틀린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선수는 여기 들어가면 아까 제가 가운데 좁힌 풀백들하고 달리 여기 가면 선택지가 측면하고 여기밖에 없게 된다. 근데 이 선수가 일로 나오더라도 받아주러 측면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잡아놓고 위치 잡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 따라오고 오른쪽으로 잡아놓고 받아주러 오는데 투입하고 나면 이미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선수가 같이 붙어버리죠. 못 나오게 돼서 측면 아웃시키든 뺏겨버리면 역습당하는 형태. 이거 오늘 경기에서 많이 봤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최준과 정승원의 문제로 보일 수도 있다. 이번 경기에 좀 제가 보기에 턴오버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여기서 나가는 이한도 선수라든지 여기 미드필더 쪽에서 나가는 게 늦으면 이 선수들은 별로 풀어나오기 좋지 않은 상황이 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지도자 선생님이 손을 대주셔가지고 야 그때는 터치 줄이고 빨리 줘야 돼. 판단 속도를 높여야 돼. 생각 속도를 높여야 돼. 막 강조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게 이정효 감독님이 그런 것들 좋아지게 하는데 하여튼 이제 그 도 같은 도사님처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또 좋은 선수들도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좋은 선수들이면 이게 빨리 바뀌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서울이 아직은 그 정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특히나 오른쪽에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 이쪽에 있는 선수들이
그 송민규 선수나 뭐 그 김진우 선수보다는 제가 보기에 최준, 정승원이 1대1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 어렵게 상대를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쪽 최준 선수 쪽에는 특히나 외국인 선수가 억센 선수가 있다 보니까 되게 버거웠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번 경기 전체를 봤을 때 이 전방 압박 대처 안 된 게 상당히 좀 아쉬웠고, 그런 것들은 단순히 선수 한두 명이 못했다기보다는 팀 전체적으로 안 된 부분도 있었고, 선수들이 그렇게 빨리 풀어나올 수 있는 형태의 축구를 아직은 잘 구사 못하는 것도 있지 않냐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서울이 아침에서도 좋은 위치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동계가 좀 짧기도 짧았고, 사실 동계 훈련이 짧았던 부분도 있어가지고 팀한테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할 텐데, 근데 그거는 그거고, 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경기를 치러가면서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김기동 감독님한테 조금 공이 넘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요. 네. 근데 이게 좀 잘 돼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게 제가 봤을 때 공격적으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그 아까 공격적으로 앞에서 송민규 침투하고 막 찬스 만들고 공간 쓰고 하는 건 괜찮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렇게 깊은 공간에 가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서 전방 압박을 잘 풀고 나와야지 이 깊은 위치로 전진할 수 있지, 엉덩이가 이렇게 뒤에 빠져 있는데 이걸 단번에 여기 때려가지고 연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선수들이 더 수비수들이 뒤에 있는데 당연히 달리기 시작하면 이 선수들이 이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롱킥보다는 이게 풀어 나오고 우리는 엉덩이가 전반적으로 올라와 있어야지 높은 위치에 가기가 좋은 건데, 그러니까 전반 초반에는 오히려 고베가 좀 흔들리고 서울이 괜찮아서 그 로스하고 이한도 선수가 좀 여유 있게 공 돌리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앞으로 가고 막 공격도 되는 것 같았는데 압박당하기 시작하니까 정신없죠. 그러니까 요거를 풀어나올 수 있어야지 서울이 제궤도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여기는 이제 감독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후반전 들어가지고 좀 서울이 제가 보기엔 좀 내려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만약에 서울이 이겼다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전술적으로 적중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그건 맞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는 내려서는 축구로 재미 못 보는 팀들이 많아졌어요. K리그는 아직 아니야. K리그는 아닌데 그 아챔 같은 데서 내려서서 잘 버티는 팀들도 있긴 하겠지만, 저 아챔이나 뭐 저기 유럽 챔피언스리그도 마찬가지인데, 유럽에서 상위권에서도 결국 우승에 도전하고 막 이런 팀들은 주도적인 팀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려서는 축구로 지금 유럽에서 잘하는 팀이 있나? 내려서는 축구로 없어요. 네, 그거는 뭐냐면 그게 이제 최신 트렌드고, 축구가 계속 전술이 발전하잖아요. 그게 지금 하이엔드라는 거예요. 좋은 거야.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유럽을 따라가는 게 맞냐 막 외칠 수 있지만 거기가 우리보다 발전이 빨라요. 이게 지금 흥선 대원구 선생님처럼 생각할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또 일본도 지금 이제 유럽 트렌드를 따라가니까 우리나라보다 잘해 보이는 건데, 우리가 이제 유럽 트렌드를 보고 연구하고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내려선 걸로 전 느껴졌는데, 그게 이제 해석해 보자면 그런 거예요. 너희 전방 압박하고 덤비지? 이 자식들아, 그러면 더 덤벼봐, 이놈들아. 우리 엉덩이 빼고 있다가 너희 그러면은 전방 압박한다고 이 뒤에 넓어질 거 아니야. 이 공간 내가 쓸 거야. 우리가 역습해서 풀 거야. 라고 생각하고, 또 송민규 선수가 뭐 아직 컨디션이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문선민을 이른 시점에 넣어가지고 이제 이 뒷공간을 쓰겠다고 이제 노골적으로 서울이 전략을 짜냈다고 봐야 되겠죠. 0대 0일 때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까지 이 공간까지 가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깔끔하게 이제 역습 전개가 트랜지션이 전개가 돼가지고 앞으로 침투하고 옆으로 주고 다시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막 침투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깔끔하게 보통 나가잖아요, 역습들이. 근데 여기서 나가는 순간에 여기부터 오히려 그냥 앞으로 전진 패스 한번 들어가는 순간부터 고베 선수들이 득달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전방 압박에 성공하니까 앞에 있는 선수들은 뛰어나가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힘이 떨어지는 거고, 여기서 풀려나오지 못하니까 수비도 답답해지는 거고, 결국에는 이게 지금 패배로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FC 서울이 원하는 축구, 그리고 김기동 감독이 원하는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조금 전반적인 전략 전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FC 서울도 좀 전방 압박을 하고 상대가 전방 압박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풀어나올 수 있는 걸 연구하지 않으면 옛날 그 포항에서 김기동 감독님이 했던 축구를 한다 그래가지고 잘 될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이 얘기를 좀 드리기 전에 다른 얘기를 하나 좀 더 드리면, 자, 이번 경기에서 제가 또 하나 아쉽게 봤던 팀 전술적인 문제, 전략적인 문제를 하나 짚어보면, 두 골 실점했을 때, 두 골 실점했을 때 이후에도 서울이 힘을 못 썼다는 거, 그게 이제 되게 답답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고베 선수들이 이제 2대0 리드 잡은 다음에 공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서울 선수들이 압박이 거의 안 먹혔어요. 그죠? 그 압박이 안 먹히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사실 당연한 거긴 해요. 왜냐면 숫자가 전방 압박하기에 충분한 숫자가 있지 않아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4-4-2로 수비하잖아요. 미들블록에서 수비하고 있다가 압박이 들어갈 때 이 선수가 압박을 딱 시작하고, 이 선수가 이렇게 서 있겠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순간 압박을 하는데, 그럼 이 선수한테 여기까지 붙어요. 근데 이렇게 깊이 내려가면 서울 선수들이 이걸 따라가지를 않아요. 잘 안 따라가요. 왜냐면 이 공간 벌어지는 거를 겁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게 겁낼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여기를 따라가면 뭐 일본은 좀 더 우리보다 빌드업을 잘 고민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데서 갑자기 이 선수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는 척하고 이 사이길을 노린다든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을까봐 걱정이 되니까 압박을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풀려 나오냐면, 이 선수가 깊이 내려가니까 따라가다 말아요. 그래서 이 선수는 여기 압박 갔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일로 가요. 공을 가까운 데 주겠죠. 그럼 이 선수도 오고 이 선수도 여기 중앙 좁히려고 하는데, 그럼 이 선수 일로 빠지고 일로 나가요. 가면 이렇게 가고 여기 오고.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 이 선수가 놓쳐버렸어. 이 선수 일로 뒤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니까 오히려 이 자리는 지키고 있는데 올라오는 선수 제어가 잘 안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득달같이 쫓아가면 또 2대0이기도 하니까 고베 선수 뒤로 돌아요. 그냥 뒤로 또 내려가. 그래서 이 선수 여기 다시 딱 투입하고, 이 선수 일로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일로 투입되면은 전방 압박 들어가면 이 선수가 또 내려가는 거죠. 이 선수 여기 돌아오고, 여기 따라가자니 또 이 자리 비니까 부담스러워서 안 내려가고 여기 있으면 투입하고 일로 나가요. 그러면 전진, 공 가지고 전진. 이 공이 두 개네요. 공 가지고 전진. 매칭하면 여기다 넣고 이 선수 또 뒤로 돌아 나오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방 압박을 안 한 부분이 조금 서울한테는 뼈아픈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2대0일 때조차도 잘 누르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4-4-2 전술이 틀린 전술이냐? 아니에요. 이거 유효한 전술이고, 하나 더 설명드려야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게 지금 4-4-2가 제가 아까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뭐 그때 유행했던 전술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파해법이 충분히 나온 것 같아요. 특히나 일본 팀들은 이거 어떻게 푸냐면, 이쪽 측면 공략해가지고 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미드필더가 일로 빠져버리는 거죠. 공을 받으러 풀백 이렇게 이쪽으로 여기 붙어 있던 선수가 예를 들어서 일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 사람 마크맨이 따라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 여기 또 비잖아요. 근데 서울은 4-4-2고 지역 수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다리고 있는다고요. 그럼 이 선수한테 보면 지금 2대1이 걸렸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나가고 이 정도로 딸려 나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주고받을 수도 있고, 여기서 돌아서면 여기부터 이제 그러니까 여기 양자택일이 계속 걸리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 선수가 빠져나갔을 때 부담스럽다고 해서 적당히 따라 나가고 중앙 쪽에 못 들어오겠다만 하겠다라고 하면 측면에서 여기가 이제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풀리냐면 여기 일로 땡겨요. 그러면 이 선수 받고 얘가 돌아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 2대1 순식간에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윙이 이것까지 또 따라 내려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사실. 혹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선수가 여기 받고 얘 그냥 바깥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주고받아요. 여기서 주고받아. 그러면 다시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될 거 아닙니까? 이쪽 따라가던 선수도 중앙 쭉 채우고 이렇게 이쪽 수비할 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여기 투입되고 나면 그 다음에 아까는 이 선수가 빠져나가기 전에는 이 선수 공 받아주기 위해서 이 위치에 있더라도 여기만 투입되면 쫓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바뀌는 게 얘가 여기 투입되면서 하나 바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나갈 때 패스길 이 7번이 안 잘리게 주려면 이 길로 가야 되겠죠. 여기 요걸 자른다고 했을 때. 근데 이 선수가 여기 딱 들어가면서 바뀌는 게 뭐냐면 이 7번한테 안 잘릴 수 있는 패스각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여기 투입하면. 그래서 이 각으로 들어가면 얘는 여기서 죽어라 쫓아가야 되는데 얘는 공 가지고 올라가면 이 왼쪽 수비를 2대1로 걸 수 있어요. 숫자 9위를 쓸 수 있다고요. 이거 나가면 이거 빠지잖아요. 이거 두 번째 골 그렇게 먹은 거잖아요. 잘못 나갔다가 여기 빠지면 하프 스페이스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안 나가면요. 안 나가고 여기 붙어 있으면 얘가 여기까지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크로스 올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4-4-2로 그냥 지금 블록 수비를 하는 게 지금 공 잘 돌리는 팀을 상대로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반문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이게 일본 팀들이 이런 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머리를 잘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당황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오늘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중구난방 설명을 드렸는데 제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일이 많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정리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딱 40분 전에 끝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까지 다 설명드렸던 거를 하나로 좀 정리를 하자 그러면 저는 좀 김기동 감독님께서 변화를 시도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김기동 감독님이 좋은 지도자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상당히 그 머리를 잘 쓰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공격 전술에 좀 좋아진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축구를 그래도 이해하고 있는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지금 최고의 K리그 명장 뽑으라면 이정효 감독님 뽑을 사람들이 많겠지만 저도 뭐 동감합니다. 이정효 감독님이 상당히 좋은 축구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제가 이제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김기동 감독님이 이정효 감독님한테 나름 리스펙트를 받는 또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흐름을 못 쫓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걸로 김기동 감독님이 변화를 준다 그래서 못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쫓아가려고 그러면 쫓아갈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본인이 안 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전방 압박할 때 과감하게 뭔가 시도하고 빌드업에서 좀 실수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만들어가고 더 빠른 템포를 강하게 시도하기보다는 전반전에 실수 나오고 뭔가 고베가 압박하는 거에 잘 대처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후반전에 내려서 가지고 역습하는 거를 선택을 했단 말이죠. 서울이 더 풀어나오고 좀 더 강자의 축구, 더 고수의 축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야 고베 좀 세다 야 오늘 그럼 오늘은 일단 참고 한번 버텨봐. 그 다음에 역습하자. 이런 전술을 문선민을 투입함으로 해서 딱 그게 드러났는데 그런 전술을 딱 펼쳤다는 거 자체가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수비 전술도 생각해 보시면 전방 압박을 시도하고 과감하게 상대를 더 박살내려 들어간다기보다는 4-4-2 쌓아놓고 버티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은 먹히지도 않는 것 같은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고베가 그걸 능숙하게 풀어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또 아까 서두에도 그랬지만 좀 지켜보셔야 된다. K리그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K리그에 고베같이 이렇게 전방 압박 강하게 하는 팀도 별로 없고 또 이렇게 잘 풀어나온 팀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K리그에서는 서울이 이거보다는 잘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서울이 원하는 만큼 우승이라든지 ACL에서 뭔가 성과를 거두는 거라든지 이렇게 가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는 조금 상위권 축구, 고수의 축구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포항에 있을 때랑 전술적 색채가 그렇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포항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김기동 감독님이 그러니까 포항하고 체급이 비슷하거나 이런 팀들 상대로는 그 상대 빌드업을 그래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방 압박 시도 안 하는 팀이니까 빌드업을 좀 깔끔하게 시도하고 개인기 좋은 선수 송민규 선수나 이런 선수를 잘 이용해가지고
그 수비를 끌어당겨 놓고 측면 쓰고 막 이렇게 하는 전술로 재미를 봤고, 그 다음에 본인 포항 스틸러스보다 좀 체급이 높았던 전북현대, 당시 전북현대 같은 팀 상대로는 촘촘하게 4-4-2로 수비 버티고, 뭐 이승무 선수를 최전방에 그 공격수로 세워가지고 전방 압박 강도와 함께 그 수비적인 면을 보완하는 거라든지, 그렇게 해서 선수비 후역습으로도 재미를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이 그런 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적절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고베라는 팀이 전방 압박도 서울의 빌드업을 압도할 만큼 괜찮게 하고, 서울의 4-4-2 형태를 깰 만큼 빌드업을 잘하게 되니까 서울이 이도저도 아닌 팀이 돼버린 거죠. 네. 근데 역시 서울의 목표를 생각한다 그러면 서울이 조금 더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축구를 지향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는 제가 이제 좀 김기동님 개인적인 팬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끔 좋은 때는 좋은 얘기하고 못한 때는 좀 조용히 있고 이런 감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제가 막 안 되는 경기들에서는 막 욕을 해도 바뀌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욕은 좀 자제하고 잘 된 경기들은 이거 괜찮은데요 이렇게 막 설명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있어요. 지난 시즌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윙 쪽에서 약한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팀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선수단 구성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허리 쪽에도 아쉬운 점이 좀 있었고, 예. 그러니까 허리하고 중앙 쪽, 예, 저기 허리하고 측면 쪽이 아쉬웠고, 그다음에 센터백 김주성 선수 빠진 자리가 제대로 채워졌느냐, 요게 이제 조금 고민이 있다 보니까 제가 서울이 뭐 그냥 망했어요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거 아닐까, 제가 그렇게 말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늘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그래도 선수 영입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괜찮게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있을 게 아니라 서울이 선수단만 업그레이드할 게 아니라 감독님도 좀 더 과감한 거 시도를 하고 그 디테일을 좀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이제는 장긴말이 그래도 작년보다는 훨씬 좋아진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바베츠 선수 보고 오늘 제 친구는 좀 뭐라고 하던데, 저는 그래도 바베츠 괜찮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큰 실수 안 했고 수비적으로도 탄탄하게 해준 것 같고 지켜볼 만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쁜 선수라고까지 보이진 않거든요. 이 선수 중심으로 어떻게 또 허리를 꾸려나가고 또 송민규가 들어온 측면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이런 것들을 잘 맞춰나간다 그러면 서울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지금처럼 해서는 그냥 또 어떻게 보면 우승에 도전한다기보다는 그냥 중상위권에서 노는 팀, 아침에서도 다크호스는 될 수 있지만 뭔가 더 상위권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요. 이게 시대가 변합니다. 신기한 게 시대가 변해요. 과르디올라 감독도 새로운 전술들을 자꾸 보고 차용을 한단 말이에요. 과르디올라가 티키타카로 시작했지만 지금의 뭐 맨시티 같은 경우는 전방 압박 싸움이나 중원 싸움을 그 어느 팀보다도 빡빡하게 하고 피지컬적으로 강한 선수들을 또 선호하는 팀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작은 선수들로만 구성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많이 뛰는 축구를 하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구성이 되어 있는 팀이 되어가고 발전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서울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김기동 감독님이 포항에서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 좀 더 한 4, 5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포항에서 좋은 시기랑 비교했을 때 이제는 새로운 걸 좀 시도하고 발전해 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포항에서 사실 그 아침 결승까지 가셨을 때 생각해 보면 나고야 그랜퍼스나 이런 데서 만났을 때 포항이 선수비 후역습해가지고 재미 많이 봤단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그런 축구가 먹힐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면 전방 압박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전방 압박 전술이 이제는 그렇게 선수부 후역습하는 팀들 두드려 패는 방법을 또 전방 압박하는 팀들도 배워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제목에 써놓은 게 패배로 시작, 서울 괜찮을까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패배로 시작한 거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냥 단순히 반응해서 이 패배 정말 기분 나쁘다 하고 반응해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2026년 첫 경기를 이렇게 치러보니까 전방 압박하는 팀한테 우리가 약하네. 그리고 우리가 전방 압박 못하니까 주도권을 뺏기고 실점했을 때 뭔가를 못하네 라는 거를 깨닫고 빨리 변화를 주고 뭔가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노력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 패배가 또 잘 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김기동 감독님한테는 조금 올해 한 해도 이기고 지고를 반복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 팬들의 속도 까맣게 타들어가다가 겨우 불 끄고 다시 타들어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로서는
예측이 어려운 한 시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할 겁니다라고 예상하기에는 어려운 한 판이었다. 네.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처음으로 뭐 리뷰한다고 하면서 되게 길어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이라 더욱 길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경기 있으니까 내일도 한 팀, 강원이나 울산 중에 경기 재밌게 하는 팀 골라가지고 한번 리뷰를 하러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